6월 24일입니다. 월요일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양시장이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약보합 정도죠?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분석들을 좀 살펴보니까 환율이요. 4월 수준처럼 위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기는 한데 사실 오늘 장을 보면 환율도 1,390원 선 위에서 출발을 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분할 이후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 나왔는데 부담스러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좀 안타깝게 분위기를 가져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고환율은 또 일도 양단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한테는 환율이 높은 게 사실은 또 도움이 되죠. 물론 뭐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잠시 후 이슈 브리핑에서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뵐까요? 네. 자,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뭐 약보합 정도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약세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시장이 좀 정중동 상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관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지금 장 초반보다는 조금 더 약간 약세 분위기가 좀 더 가라앉고 있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 약한 섹터,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섹터의 원이 조금 작아드는 모습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섹터 수도 좀 줄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강세 섹터는 해운, 조선, 방산, 물류, 전력설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해운과 조선, 방산, 물류는 다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 한 번들로 묶을 수 있다, 한 패키지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선주 약세,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지난주에도 조금 조정 국면 들어갔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번 주 들어서도 첫날부터 약간 약세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자동차, 가스. 지난주 후반부에 좀 약세 분위기로 좀 돌아섰던 그런 섹터들이 월요일도 일단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좀 하나씩 들어가 볼 텐데 오늘 가장 먼저 들여다볼 섹터는 조선주입니다. 일단 가장 핫한 그런 이슈가 일단 나왔기 때문인데요. 기사 한번 들어가 보죠. 수혜주나 관련된 이 문제는 사실 비단 해운 쪽이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뭐 호재가 된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조선주한테도 간접적으로 좀 수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말씀을 드렸던 그 근거가 바로 이제 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실제 팩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글로벌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 CGM이라는 해운사가 컨테이너선 18척을 우리 HD 한국조선해양에 이제 의뢰하는 건조를 의뢰하는 LOI를 체결했다. 이 얘기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34억 달러 규모, 우리 돈은 거의 5조 원 가까운 규모니까 작지 않은 규모고요. 더 중요한 거는 덴마크의 머스크사라든가 독일의 하파크로이드 같은 이런 글로벌 해운사들, 대규모 글로벌 해운사들도 이 CJ, CGM처럼 이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전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컨테이너선 문제, 이 컨테이너선을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는다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지금도 글로벌 컨테이너선의 시장 점유율 절반은 중국 조선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선은 마진이 적습니다. 사이즈가 크더라도 마진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서 컨테이너선 쪽보다는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고부가치선, LNG 운반선 쪽으로 이미 가 있었죠. 근데 기존의 LNG선이라든가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는 고부가치선에 대한 시장 장악력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 중국에 넘어갔던 컨테이너선까지 이제 우리 조선사들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바로 이 기사가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선사들, 국내 조선사들은 단순히 3, 4년치 일감만 확보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이후까지 일감 확보량을 기간을 늘려갈 수 있다는 건데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번에 이 프랑스 CMA, CGM 18척을 봤을 때 요 인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2028년까지, 그러니까 2년 더 이 수주가 확정이 된다, 일감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을 거고요. 이제 비단 HD 한국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들까지 결국 이런 컨테이너선 발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긍정적으로 이 조선주들은 좀 본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이죠. 2005년, 6년 때 있었던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의 뭐 그야말로 호황이죠. 그 당시 때로 다시 도래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사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수주 실적을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게 가고 있다. 이 점만은 팩트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이제 조선주 얘기를 했고요. 조선주와 그대로 같이 가는 게 해운주다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종목들 한번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조선주 종목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조선주들 현대미포조선, STX중공업, 하나 이제 이렇게 조선 관련주들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화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기자재주인데 27% 거의 상한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대형 조선사가 수주를 따게 되면은 이 조선사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관련 조선 기자재업체들도 같이 그 수혜를 입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업체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선 쪽에 그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섹터로 해운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운주는 여전히 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계속 11주째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발 이런 밀어내기 수출 여전하고요. 뭐 상황이 변한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일테면은 좀 뭐 후티 반군의 이런 홍해 해선박 이 봉쇄 전략 이런 것들이 쉽게 바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오늘 종목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해운주들, 조선주들이 좀 다시 나왔는데요. 해운주들 준비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 업체들의 이 선박 밀어내기, 그 물량 밀어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박을 좀 구하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 수출업체들한테는 좀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만 해운사들한테는 뭐 사실 이거보다 좋은 호재가 없겠죠. 보시죠, 해운주, STX 그린 로지스 5%, 현대미포, 뭐 현대미포는 뭐 조선사니까 해운주는 아니지만 글로비스도 좀 굉장히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현대글로비스가 아랍에미리트와 이 LNG 운반선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LNG 해운, LNG를 이제 바다로 실어 나르는 부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그동안 주로 현대차나 기아에 자동차를 운반하는 회사에서 이제는 운반의 그 상품이 늘어나는 거죠. 결국 글로비스가 이제 로지스틱 쪽, 이 운송 쪽으로 더 커버리지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현대글로비스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주가 좀 올라갔고요. 흥하해운, 하나오션까지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쪽보다는 이제 로지스, 글로비스, 흥하해운 쪽 이렇게 해운주 쪽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도 역시 전반적으로 같은 묶음으로 가고 있는 방산주 쪽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 아까보다 오늘 장 초반보다는 조금 원 크기가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돼서는 유럽연합이 한일과 안보 방산 새 파트너십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서 유럽 내에서 군사력 강화,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한 이슈가 있고 이제 EU 혼자서 EU 전체의 방위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런 힘을 갖고 있는 또 우리와 잘 통한 나라가 어디냐?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이제 안보와 방산 쪽에 파트너십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자, 종목 한번 볼까요? 한국항공우주 이거는 뭐 사실 우주 관련주 쪽으로도 이미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코스테크놀로지, 한화오션, LIG 넥스원, S&T 다이내믹스. LIG 넥스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사일 쪽, 그러니까 적어도 방어망, 항공 방어망 위주고요. S&T 다이내믹스는 주로 총기류 이쪽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약세 쪽 그 섹터를 좀 살펴만 보겠는데 전선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전선 관련돼서는 좀 밑에 일단 기사를 보시면 국민의힘에서 국가 기관 전력 확충 특별법을 재발의했다. 이게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제 계류되다가 결국 이제 없어졌다가 폐지되고 다시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지금 용인이나 평택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반도체 클러스터 쪽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기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고. 강원도나 경상도나 전라도 이쪽 남쪽이나 이쪽 해안 쪽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나 또 화력발전 이런 걸 통해서 전력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 쪽으로 나오려면 결국 송배 전망이 깔려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전력 공급 위축 상황이 좀 그러니 국가에서 특별 대책을 만들자. 이게 이제 저 법안의 취지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도 크게 반대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조만간 일부 수정을 거쳐서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전선주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오늘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슈 브리핑 이 정도로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로 종목 얘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한식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슈 브리핑으로 어떤 이슈들이 우리 시장을 좀 들뜨게 하는지 좀 살펴봤는데 일단 오늘 주도주들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장에서 사실 많은 테마들이 이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시초가 이후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수 자체는 약보합권이지만 아마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첫째로 말씀드릴 종목군이 이제 방산 관련주인데 지난주 이제 푸틴 대통령이 약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요 방북한 자리에서 이제 러시아와 북한의 이제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협정을 마무리했고요.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동맹이라는 발언은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군사적 협력을 좀 더 확대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군사적 지원을 많이 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할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강대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로 인해서 이제 방산주가 좀 오늘 아침 시장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짚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제품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로 대두가 되는데 이제 155mm 포탄과 105mm 포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포탄이 사실 이제 한국에서 생산된 포탄과 유럽에서 사용하는 포탄의 규격이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 종류의 포탄을 납품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특히 이 155mm 포탄과 105mm 포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이제 포탄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탄을 판매하는 회사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풍산입니다. 금일 시장에도 풍산이나 현대, 로템 등 여러 가지 방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 풍산 같은 경우 이제 포탄 공급에 관한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힙니다. 또 하나 이 종목은 구리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요. 차트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2024년 5월 달을 기점으로 전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약 2달 가까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바닥에서 다시 하여금 고개를 돌려주는 모습을 취하고 있고요. 당분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 심화됨에 따라서 풍산도 다시 하여금 전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지금 현재 신고가 위치가 약 78,900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위치는 아주 강하게 저항대를 받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지금 보유자분들이나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이 위치에서는 적절하게 분할 매도 또는 전량 매도를 통해서 고가권에 따른 차익 매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부분 익절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 오늘 이제 아침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일부 이제 강세를 띠고 있었어요. 이 이유는 이제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국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라는 소식이 주말간 전해졌습니다. 자, 요 바이오시밀러가 사실 미국에서만 있는 정책인데 대표적으로 요 아이큐어, 드림CIS, 사마제약, HLB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보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주 많은 시청자분들이 바이오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으실 텐데 HLB하고 또 하나 셀트리온입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를 거의 국내 상장사, 제약바이오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미국에서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지난 2023년 말기쯤이죠. 이때 한번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약 4만 원까지 한 차례 상승을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이오 업종에 대한 주도적인 이제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지금 약 반년 동안 이제 박스권 안에서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현재 바이오 업종 자체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박스권 안에서 해당 박스권 안에서 정형적인 지지 패턴을 조금만 더 보여준다면 향후 위 저항선에 형성되어 있는 20만 원 부근을 돌파해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인 17만 8,300원 부근에서 차분히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해본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률 기대할 수 있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상승권에 있는 두 섹터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방산이었는데요. 이 포탄 공급 직접 수혜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 구리 관련주로도 같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풍산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봤고 두 번째는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주였습니다. 이 미국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규제 완화가 기대되면서 국내에 이 관련한 기업들도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차트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번 오늘장에서 반면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종목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거 볼까요? 자, 지금 전기 관련주가 네. 지금 고가권에 따른 차익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조정폭이 거듭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전력 관련주가 상승을 했던 배경으로는 AI 데이터 시대에 다가오면서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상승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력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구하고 이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차례 더 금요일날 형성되었던 고가권을 돌파하면서 네.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전력 관련주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시점은 다른 종목들을 더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두 종목을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재룡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선 관련주와는 다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뜻은 전력 관련주들 중에 가장 힘이 강하고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도 되겠죠. 이 대장주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도 드렸는데 이 대장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 섹터 내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전력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더 깊게 받는다 해도 나중에 반등 때 회복 탄력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내는 특징을 지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관련주에 대해 관심이 있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은 요 재룡 산업을 조정권에 들어왔을 때 한번 적극적으로 전력 관련주들 중에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현재 주가는 1250원 부근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 9,000원 부근에서 조정이 실현된다면 이때는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타점이 왔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같은 재룡 형제들 중에 아웃급인 이제 요 재룡전기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네. 재룡 전기 또한 이제 주봉상 지난주에 확실하게 신고가 영역에 다다르면서 신고가를 돌파해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장에 들어서 지금 약 보합권 내지 약 조정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지난 최고가인 89,400원 이후로 약 조정을 거듭해서 현재 84,600원 부근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요 재룡 전기 또한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재룡 산업과 비슷한 관점입니다. 이 종목도 주봉상 지금 큰 거래 대금과 거래량으로 역대급 신고가를 돌파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전기, 전선 관련주들 중에 대장급의 역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79,000원에서 8만 원 선만 지지해주면 충분히 다음 상승 파동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전기 관련주, 전력 관련주, 재룡산업과 재룡전기 이 두 종목 위주로 신규 진입 노려보신다면 이 전력 관련주 눈여겨보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괜찮은 선택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달렸다가 쉬는 거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많이 오른 상태여서 신규 진입 가능할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됐었는데 재룡산업과 재룡전기 살펴주시면서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조정권에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슈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오늘장에서요. 또 한 주의 시작이니까 또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우리 시장을 좀 대비해보면 좋을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말씀드릴 종목도 제가 좋은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조 형제들이었는데 특히 이 사조 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장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송이 진행되고 약 20-30분 만에 약 20%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좀 괜찮은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제가 앞전에 방금 방산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풍산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방산 관련주들 특히 매매하기 정말 까다롭습니다. 이거를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사실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되거나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게 요 방산 관련주인데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더니 이제 장기화, 조짐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또 중동의 리스크, 그다음에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꽤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 관련주도 한층 더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이 풍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5mm 포탄과 105mm 포탄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구리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특히 이 155mm 포탄은요. 우리나라가 가장 전 세계적으로 거의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론 이제 로봇이나 AI,
핵을 통한 이런 전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전장에서는 이런 재래식 전력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산 앞으로 155mm 포탄과 105mm 포탄의 수요 증대에 맞춰서 이 종목도 충분히 같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산 관련 주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67,200원 부근입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적으로 볼 때 앞서 강한 저항을 받거나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7만 원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만 원선에 대한 매물 부담이 일시적으로 출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타점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말씀을 드릴 거냐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67,300원입니다. 지금 현재 6만 원에서부터 지금 현재 주가인 67,300원까지 차분히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해보신다면 직장인분들도 꽤 안정적으로 단기적인 수익률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6만 원 선을 이탈하게 되면 단기 상승 추세가 깨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만 원 라인 이탈 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하셨으면 우리도 목표가 궁금하실 겁니다. 목표가는 제가 7만 원 부근에서 목표가 설정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 종목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한 번만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 방산주 자체는 절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섹터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주의사항 꼭 집중하시고요. 이상으로 추천 종목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으로 풍산까지 살펴봤습니다. 가격 라인도 설정이 됐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윤한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하고 아마 지난주에 금요일 날 장 마감한 거, 특히 뉴욕 시장 마감한 거 보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3% 넘게 하락했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유동원 본부장한테 오늘 좀 여쭤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전망,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좀 한번 여쭤보면서 특히 이제 서학개미분들 궁금해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들 오늘 좀 해소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얼굴 편하신 거 보니까 별로 걱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이거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 날 3% 넘게 또 금요일도 3% 넘게 떨어진 것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이틀 가지고 물론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긴 한데 어쨌든 3%면 그 큰 회사가 시가총 1위였던 회사가 3%면은 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부터 좀 해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앵커님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지난 2달 동안에 얼마나 겁나 많이 올랐죠. 네, 그죠? 네. 네. 84% 올랐어요. 84% 2달 동안. 네. 그럼 좀 빠져줘야죠. 그래서 좀 많이 올랐죠. 네,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오르고 좀 조정이 오고 뭐 네. 이런 구간을 작년 여름부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보시면은 주가가 급격하게 이익 증가가 나타나면서 500달러를 타치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22% 하락을 했었습니다. 400달러가 깨지는 현상까지 나왔고요. 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가을쯤부터 또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400달러 근처부터 시작해서 970달러까지 갔으니까 한 번에 또 가고. 예, 또 갔죠. 예,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이 왔어요. 예, 970달러부터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75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또 22% 빠졌어요. 22%. 예. 대략 한 20% 예, 정도. 예, 그리고 그 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른 거를 보시면은 84%나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84%라고 얘기를 하지만 퍼센티지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거의 750달러부터 1,400달러죠. 지금 10분의 1 했으니까 이제 140달러인 거고. 예. 그러니 거의 뭐 650달러나 증가를 한 거죠. 예, 그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와야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조정은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난 금요일이 뭐였냐면은 이 옵션 선물 만기일이었습니다. 세마녀의 날. 네. 세마녀의 날이었고 자그마치 이 만기된 규모를 보시면은 5.1조 달러입니다. 예, 어마무지한 금액이 지금 동시 만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타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펀더멘탈적인 이유보다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네. 기술적인 어떤 조정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도 뭐 일정 부분 물량을 워낙 뭐 주가가 많이 튀니까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너무너무 높아지니까 뭐 어떤 분들은 한 처음 시작을 한 10% 들고 있었는데 그게 벌써 30% 됐다. 뭐 그러니까 금액이 그만큼 네. 올라가니까 네, 주가가 그러니까, 네.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그게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도 거의 30%까지 실었었으니까 뭐 가장 공격적인 거는 이제 뭐 계속 올라가니까 좀 추림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경험했던 거지 뭐 특별히 어떤 펀더멘탈적인 리스크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작년 여름 이후부터라고 본다 그러면 좁혀서 그 전까지는 뭐 둘째치고 대략 이번에도 약간 주가 숨고르기 뭐 조정 이게 한 20% 정도? 요 정도? 그건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 네, 거고. 얼마나 빠질지는 그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기간 조정이나 그 조정이 좀 기술적인 조정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결국은 펀더멘털의 변화는 없고 결국 뭐 세마녀의 날이라는 어떤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그 동안에 좀 거의 그 한 2배 가까이 84%에 거의 2배 가까이 한 번에 올랐던 거에 따른 일종의 조금 쉬어가는 정도다.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다. 그러면 어쨌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또 뛰어갈 거다. 그럼 그게 일종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 발표 뭐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더 또 주가를 올려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는데, 뭐 그 전에 어떤 요소를 좀 찾아본다면, 네. 뭐 마이크론 실적이 오는 24일인가요? 뭐, 20,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 그러니까 날이요. 우리나라 예.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오전에 예, 그렇죠. 알게 되겠죠. 예, 그때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얼마나 이 엔비디아 칩이 잘 팔리고 있는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어떤 요소가 있고요. 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매크로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PC 가격 지수. 네. 가격 지수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 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은 올라가게 돼 있죠. 특히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춰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조정이 실질적으로 뭐 전처럼 뭐 한 달, 2달 이렇게 이어질까? 그렇게까지도 안 봐지고요. 뭐 아무튼 좀 지켜보시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조정이 있을 때가 참 좋은 거지. 그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나눠서 본다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 엔비디아는 일단 일시적인 쉬엄 가는 거다. 펀더멘탈은 전 이상이 없다. 그 사이에 매크로 지표들 같은 게 특별하게 뭐 경기 위축이라든가 뭔가 이런 증만 정도까 수준까지만 아니면 엔비디아는 순항할 거다. 이게 이제 본부장님의 전망인데 네.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사람과 아직은 없어서 벼락거지 같은 느낌이 들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홀드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비중을 좀 줄여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들고 있냐 있죠. 예, 우리가 맞아요. 뭐 주식의 정석이라는 게 뭐 한 종목에 다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뭐 한 종목에 많이 투자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보통 진짜 많이 레커멘데이션 하면 30%인 거거든요. 정말. 그래도 20%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한 종목에. 한 종목에. 예, 그래서 엔비디아 종목이 너무 높으시다면 어느 정도 좀 트림 하시는 것도 좀 이제 줄여서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오히려? 않죠. 그렇지만 이 종목이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AI 사이클이라든지 IT에 대한 어떤 시각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 나오는 거 보시면은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그 자금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은 지난 한 주 만에 주식시장에 자금 들어온 규모가 187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원화로 따지면 25조가 넘는 거죠. 엄청난 자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IT 업종에 대해서 테크 쪽에 자금 들어온 규모를 보시면은 정말 뭐 거의 그거의 절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 쳐놨는데 네.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뭐 90억 달러 정도 들어왔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3조? 절반이네요, 정말.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기술주 펀드에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 전체적인 IT 스토리, 우리가 AI 스토리라고 네. 얘기를 하죠. 이게 어떤 혁신이고 어떤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줬던 두 개의 차트, 그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고 또 그 중에서도 테크 쪽으로 얼마의 자금이 들어오냐 이 두 개로 봤을 때는 지금 돈이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고 있고 그 들어오는 돈의 규모, 자금의 규모도 뭐 크게 줄어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전히 꽤 크다. 네. 그리고 그게 IT로 들어온다. IT로 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일단 계속해서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의 절반 정도가 테크 쪽. 그 테크는 또 역시 이제 엔비디아 포함이 되는 중심이 되겠죠. 네.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걸 봤을 때는 당장 크게 주가가 뭐 급락을 하거나 이런 우려는 적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군요. 네. 그 아까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가진 사람들 그렇다면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가진 사람들은 뭐 일부 익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 비중을 줄일 수는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큰 비중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들어가는 거에 대한 가격 부담을 좀 가질 텐데 네.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뭐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 계속 사 모으시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그러면 뭐, 새로 들어가는 네. 것 괜찮다. 네,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최대 전체 포트폴리오 한 20% 가까이 뭐 최대라고 생각하고요. 보통은 한 10% 정도 들고 가는 건 적절한 수준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지금 사도 된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전망에서 근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뭐 지금까지 이제 본부장님 말씀 긍정적이다. 펀더멘털이 별 변화 없다. 이를 조정 기간에 좀 매수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비중 줄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네. 조금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 조금 반박하는 네. 좀 이제 리스크 관련된 얘기를 좀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첫 네. 번째는 엔비디아에 워낙 쏠림이 심하니까요. 맞아요. 사실 이게 새삼스러운 질문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닷컴 버블 때 시스코 사례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해서 시스코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도 또 일각에서는 하고 있고요. 네. 본부장님은 다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다 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어쨌든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엔비디아의 독주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80%가 훨씬 넘고 90%대입니다. 아, 이거 참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그래서 나머지 뭐 AMD라든지 인텔 같은 인텔. 경우에 예. 지금 제대로 뭐 자리매김도 못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연합이 생긴다. 그래서 뭐 연합을 구축을 해서 엔비디아를 대항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곤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나와 있는 이 쿠다 시스템 아래에서의 어떤 이 성장 속도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방법. 그러니까 뭐 상당히 놀라운 건데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언제 그러면 이게 줄어들게 되냐면 네. 결국 이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둔화돼야 돼요. AI 쪽 시장이. 예,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AI GPU 쪽에 네. 지금 전체의 서버 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 올해 연말 돼봤자 한 16%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많이 성장을 해서 50%대까지 간다. 네. 그럼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보다 다른 종목들의 어떤 성장 속도가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결국은 GPU는 뭐 엔비디아 뭐 여기서 뭐 사실은 크게 벗어날 수가 예. 없다. 그런 지금 거네요. 현재 시점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반독점 문제 이슈가 나오려고 하면 네. 이 시장이 완전히 머추어 됐었을 때 성장할 성장을 때는 했을 때. 내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성숙한 게 됐었을 때 80% 들고 90% 들고 있으면 이건 이제 반독점 얘기가 나오죠. 철퇴를 맞게 예, 되는 예, 거지만 예. 지금 이건 이제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시스코 시스템즈와 비교를 한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때는 이제 이런 거죠. 과거에는 그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깔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스코 시스템즈가 계속 이제 뭐 거의 경쟁 없다시피 하면서 다 깔았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일단 모양새는 비슷하네요.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존의 서버가 있는데 그걸 서버를 까는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들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훨씬 뛰어나다. 엔비디아가. 예, 그래서 그리고 잘 구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렇게 흔들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과거에 시스코를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완전히 그 GPU로 넘어가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AI 사이클 아래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는 어느 정도 앞으로 몇 년간은 이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장이 완전히 성숙해지면 성숙하면, 예. 그때부터 이제 또 다른 걸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엔비디아가 소위 말하는 AI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쿠다라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거가 결국 시스코와 당시와 결정적으로 다른 거군요. 시스코는 그 당시에 자기가 그런 어떤 인터넷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했던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때는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시스코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인터넷 상태에서 이 회사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완전 독점한 거죠. 그런 거가 지금 엔비디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닷컴 버블 때 시스코와 좀 똑같은 행보를 할 것이다라는 우려는 나는 나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 이제 이 말씀을 좀 해주셨고. 뭐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간단하게 또 예.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지금 사이클이 또 말씀을 드리지만 시스코 시스템즈가 계속적으로 이어진 게 5년이에요. 그 닷컴 버블 당시에. 그래서 95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에 엄청난 인프라를 깔면서 0%까지는 아니었지만 인터넷 인프라가 그때 처음에 시스코가 막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 10% 언저리였었거든요. 네. 그것이 그 5년 지나고 나서 50%까지 갔는데 그걸 다 시스코가 한 거죠. 그래서 완전 독점이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봤었을 때 뭐 좀 다르게 생각하시기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얘기로 조금 시야를 좀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틀 3% 하락한 걸 가지고 사람들의 염려가 컸던 거는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나왔던 그러니까 이 미국 시장의 계속된 강세 이거에 이제 결국 조정의 일종의 단초가 아니냐, 시그널이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 전체로 봤었을 때는 그런 사인은 저희는 아직 감지가 되지 않고 있고요. 뭐 제가 과거의 어떤 금융 위기라든지 어떤 큰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짚어드린 적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숫자들을 놓고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저희가 2006년, 7년, 8년 이때 어떤 큰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를 보자면 그때 가계부채 관련해서요.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저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 보시면은 지금 과거 닷컴버블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 8년도를 보시면은 예. 이게 이제 debt service라고 해서 이제 부채를 상환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예. 이제 소득 대비해서 몇 프로냐.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기보다는 예. 그게 진짜 고점 갔어서 13%를 뚫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13%를 매번 이자나 부채를 갚는 데 써야 되는 케이스까지 올라간 거죠. 너무나 과한 거거든요. 그 13%가 굉장히 높은 수치였다는 상당히 거죠.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터지는 경우가 나왔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10%가 안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밑에 쭉 떨어져 있죠. 그래서 9%에서 10%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는 저희는 어떤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예대율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70.5% 수준밖에 안 돼요. 과거에 이제 터졌었을 때가 100% 수준이었거든요. 그것도 예금 대비해서 대출을 얼마나 많이 해줬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겨우 75 해줬다, 70 해줬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위기하고는 좀 거리가 상당히 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예.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리드를 하느냐.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얼마나 과열 현상이 나오고 있느냐라는 거는 모든 종목이 다 오르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지금은 그렇지 말씀이죠.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엔비디아나 대표적인 AI 관련주들이 지금 리드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 기업들이 다 따라 올라오고 그럴 때는 이제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차트가 무슨 걸 얘기해 주냐면 그 2000년도에 꼭지가 저게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고 지금은 닷컴 버블 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딘지 보이시죠? 한참 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으로만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앞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이제 HBM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한다 이제 이미 네. 확인이 된 내용이라 네. 삼성은 아직은 안 됐고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밥그릇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서요. 물론 HBM 시장에서 커진다라는 건 있긴 한데 네. 이거를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뭔가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네,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를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가 성장을 하는 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SK 하이닉스가 그 공급량의 70%를 감당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HBM은 네,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성장이 높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못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수율만 되고 이렇게 열만 잡아내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삼성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갈 거다? 수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SK 하이닉스의 마이너스적인 효과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10%도 안 되던 것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의 주가가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제 뭐 경쟁을 하면서 계속 주가 오를 근데 거다. 다만 어느 게 더 많이 오르고 어느 게 덜 오르고 하는 거죠. 여태까지는 확연하게 이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주가가 올랐죠. 근데 삼성전자는 여기 아직 납품을 못 하고 있으니 엔비디아에 그래서 물론 시장 점유율 HBM 쪽은 가지고 있으나 어쨌든 엔비디아 아니고, 향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큰 그림은 이 시장은 정말 성장을 많이 할 거다. 이제 겨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왔다. 뭐 아직 한참 더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90%나 더 성장할 건데 이걸 누가 나눠 가지니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시장이 커지니까. 시장 커지니까.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가장 수요가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주가의 조정이 온다면 똑같이 엔비디아처럼 보셔야 된다. 주가 조정이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이나 마이크론에 있어서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언제 더 많이 사야 될지, 비중을 언제 늘릴지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측정을 하셔야죠. 네,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나 이런 이 HBM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또 메모리 시장도 같이 커집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가장 또 큰 수혜를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개 종목을 같이 보시는 게 맞다. 예. 다만 이제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시냐는 차이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최근 5월, 6월 계속해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사더라고요. 지난주도 제일 많이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고.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대감들이 삼성전자에 반영이 된 거로 되고 있는 거죠. 본다. 네, 그렇죠. 저희가 어떤 밸류에이션을 구해 보면은 저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거의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는 이제 SK하이닉스만 오른 게 맞았고요. 그렇죠. 예, 이제부터는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올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론 많이 올랐고 그렇지만 아직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적절한 가치를 구하는 거고 그 밸류에이션을 보고 또 앞으로 성장 속도를 계산했었을 때 이제는 세 개의 종목이 뭐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제 벌써 이미 반영이 됐다 주가에. 세 개 종목이 다 업종이 좋다면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을 사는 방법도 있고 요들 종목들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들어있는 ETF 같은 상품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하시 전문가입니다. 자, 현재 시각 지금 10시 54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시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은 나스닥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나스닥이 연중 최고가를 돌파한 가운데 지금 며칠 동안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약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도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좀 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 좀 시장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요 금리 인하가 결정되기 전까지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지 막상 금리 인하 시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금리 인하를 막상 실행했을 때는 이게 주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료 소멸로 이어지면서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금리 인하가 되고 약 1년 동안은 주가가 약세 혹은 조정폭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보면요. 고가권에서 이제 5일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마감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큰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현금 보유를 확대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하가 결정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결정되는 시점까지는 이제 조정폭이 거듭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가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환율 차트입니다. 일단은 환율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1,300원 후반대를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은 상황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인데 이렇게 환율 차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우리 증시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환율이 전고점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나스닥 시장이 이때까지 큰 상승을 하는 동안 그에 따른 수혜를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향후 나스닥 시장이 깊은 조정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시장은 반대로 디커플링화 돼서 다시 하여금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장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지금 환율 차트를 보여드린 것처럼 환율이 지금보다 약 10%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실적,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다음에 중공업 등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런 대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야 미국장이 떨어지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도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위로 밀어봤을 때 국내장도 지금은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현금 확보를 통해 조정장을 기다리면서 현재 시장에서 강한 섹터인 전력주나 이제 방산주, 반도체주 그러한 섹터들 위주로 저가 공략을 준비해 볼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제 코스닥, 코스피 차트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은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게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코스피 차트 화면과 같이 이에 따른 기조가 차트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차트가 계속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의 조정이 좀 더 깊은 쪽으로 진행이 되면 위와 같은 상승 추세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현재 상황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 이유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아침에 장 초에
보합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이후 9시 이후에 외국인들의 장중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 21선을 이탈한 모습이고요. 단기 상승 추세인 이 21선이 이탈하였기 때문에 향후 단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수급 또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조금 더 장 후반부 갈수록 가속화되면서 수급 또한 상당히 꼬여 있고 어려워진 실정이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봉상 20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800포인트 지지 라인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코스닥이 이렇게 20선을 이탈하고 수급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여러분들 대다수가 매매하시는 중소형주나 소외주들은 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코스피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소형주, 소외주 매매보다는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대형주나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대형 섹터들로 포트폴을 구성한다면 좀 더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시황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시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장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수 소장님 모셔서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시간 핫한 그런 시장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뎁스 있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 이번 주부터 한번 좀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좀 답답한 속을 좀 뻥 뚫려드리는 그런 좀 해우소 같은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죠. 일단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해보고 싶은 얘기가 일단 더워요. 네. 이 폭염 문제. 이게 좀 사실은 뭐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긴 했는데 올해는 확실히 작년보다는 더 더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더 기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또 일찍 시작한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도 테마주인데 거기서 말하는 테마와 우리가 이 시장에서 다루는 테마주라는 게 좀 다르죠. 아예 개념이. 다른 건 예. 아시죠?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인공지능 테마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테마랑 우리가 정말 막 단타꾼들이 설치고 막 급등락이 일어나는 테마주 그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 폭염 섹터는 좀 분류하자면은 약간 후자에 속하는 굉장히 단기적이고 가볍다 이거죠? 그런 거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좀 네.
왜냐하면 앵커님께서 뎁스 있게 들어가자고 했는데 이게 사실 뎁스가 정말- 없어요. 예를 들어 이따 이제 종목이 나오겠지만 이게 정말 정밀 분석을 하더라도 이 어떤 분석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일단 이 오늘의 판세 자체를 보면은 주가가 그냥 줄줄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동안 주도했던 반도체도 보면은 밑에 소부장 위주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다. 네. 지금 사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가 위에서 그래도 버텨주고 있어서 그렇지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애들 있죠. 예. 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테마기 있는 종목이 갈 수 있는 요 흐름이 저기가 된 거죠. 조성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가는 것들이 보니까 대왕고래 회의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에 참석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회의에 민간업체가 딱 3개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 옛날에 가스전이나 이런 거 이력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뭐가 무슨 계약이 바로 이루어지고 지금 장기 프로젝트인데 그게 일어나질 않는데 수급적으로 급등을 하는 거죠. 지금 폭염 테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걸 또 뭐 분석을 해서 정말 이게 폭염이 장기적으로 이 기업에 장기 성장의 영향을 그냥 꾸준히 미쳐서 이 씨앗을 뿌려갖고 완전히 뭐 거름이 돼서 기업을 바꾼다면 모르겠는데 약간 그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아주 크다. 그래서 오늘은 그 테마에 어떤 네. 것들이 움직이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마침 그 잠깐 빙가류를 했었잖아요. 빙가류. 빙그레가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야 이거 그때 뭐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맞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맨날 더웠던 게 이번 연도만 있었던 것이냐. 새삼스럽진 않죠. 예. 그래서 어쨌든 약간 경고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빙그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달려들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 다른 음식료 업체들처럼 뭐 미국 수출이라든가 그때도 사실은 나왔던 해석은 미국 수출이 늘었다 뭐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 다른 음식료 업체들처럼 요즘 좀 음식료 업종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던데 그럼 빙그레를 또 그런 음식료 업종에 똑같이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약간 연못에 돌 던진 거 얘기했나요? 삼양식품을 처음에 선택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순환매 1번 타자를 선택해서 여유가 많아요. 근데 이제 삼양식품이 가다 보니까 뭐 농심은 이제 같은 카테고리에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우양이라는 핫도그 업체가 가더니 그 다음 찾은 게 빙가루까지 갔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퍼졌을 때 수면의 끝부분을 건드리시는 분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든 통용이 되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아주 큰 뭐 이거는 테마 정도가 아니라 2차 전지 혁명이라고 불렸던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밸류 체인에서 이 양극재라는 게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은 전기 자전거의 폐배터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을 땐 이미 끝났다. 그 논리 구조 예. 속에서 갈 수 있을 때까지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짧고 힘이 약하죠. 그러니까 짧고 힘이 약한 부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네. 아주 민감하게 시시각각 대응을 하셔야 된다. 결국 이제 어떤 테마가 있다 그래도 대장주 중심으로 네. 가셔야지. 그 그러니까 테마에 밑에 뭐 대한 내용, 테마에 대한 어떤 네. 그 컨셉 얘기만 너무 했네요. 예. 자, 그러면 아니, 이제 폭염 저도- 얘기로 바로 가보죠. 일단 네. 기본적으로 뭐 이미 열대야가 시작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뭐 꼭 서울만 얘기할 필요 없이 전국이 다 지금 끓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이슬람 정기 성지순례 사우디에서 1,300명이 죽었는데 맞아요. 이게 네. 뭐 외신에서 압사로 나왔죠. 죽은 거는 더 많고요. 압사가 아니라 이 온열 진화론으로 죽은 사람이 1,300명. 예. 참 종교가 뭔지 싶은데 네네네. 우리나라도 막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주의를 해야겠죠. 우리나라 지금 뭐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압사 사고도 있었고 이번에도 대비를 잘해야 될 것 같고 23일 날 기상청이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6월 1일부터 20일까지 폭염 일수를 발표했는데 2.4일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1991년부터 2020년 예. 기간이 꽤 되니까 의미가 있죠. 30년짜리인데 30년 동안 6월 한 달 폭염 일수 평균이 0.6일입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가 나온 거죠. 이렇게 30년 결국은 통틀어서. 더운 날이 많아진다. 이게 이제 뭐 결국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한 영향을 뭐 네, 살펴봐야 되는 영향으로 거잖아요. 바로 들어갈까요? 예, 예.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사망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어차피 그 덥다는 거를 그렇죠. 증명하는 자료를 얘기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뭐 반복이 되니까 어쨌든 너무 덥다. 아까 열대야 얘기도 하셨지만 서울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왔는데 이게 6월 21일에 나왔잖아요.
1907년 관측을 처음 시작했대요. 근데 117년 만에 네. 가장 빨리 온 열대야. 예. 그래서 여기서 해볼 만한 게 이제 빙가류는 먼저 갔고 빙가류가 가고 나서 오늘 가고 있는 게 선풍기주들이 갑니다. 오늘은요? 네, 오늘 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여기도 1번 타자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종목 보죠. 지금 가장 상승률 높은 게 파세코고요. 예. 두 번째 상승률 높은 게 신일전자고 세 번째가 위닉스입니다. 파세코, 신일전자랑 위닉스는 선풍기 업체로 잘 알고 있는 회사고 파세코는 파세코도 선풍기 서큘레이터 다 만듭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는 사실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을 사면 그거를 더 공기를 순환해서 넓게 퍼뜨려주는 서큘레이터가 서큘레이터. 1+1으로 홈쇼핑 보면 많이 팔리고 있어요. 파세코는 원래 난로를 주로 하던 것이고 원래 회사고 회사가 후세인이 그쵸 예. 후세인이 마지막을 동굴 속에서 추위에 떨면서 죽어갈 때 그 옆에 CNN에서 잡은 카메라에 파세코가 찍혀서 알려지기 시작했었죠. 후세인이랑 끝을 같이 했군요. 그쵸? 파세코가. 오 저렇게 난로를 피워주네. 그래서 이제 원래 겨울 관련주였다가 그러게요. 공기청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큘레이터로 해서 사계절 난방회사, 세계절 냉난방회사, 가전회사로 지금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파세코는 꾸준히 예. 올랐어요. 예, 볼까요? 차트를. 파세코는 이 그 계절성을 지금 상쇄시키면서 그래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봉입니까? 연봉으로 봅시다. 연- 연봉으로 연봉. 2018년도에 왜냐면 장기 추세를 보기 위해서 예, 예. 2018년도에 2,500원짜리인데 어쨌든 지금 11,780원입니다. 이 지금 왜 그 계절성이 없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까 테마기를 얘기 드렸잖아요. 네. 만약 테마기가 있고 어떤 계절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안 보인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자 이걸 좀 넓혀보면 더 나오려나요? 봉을 더 9,000개를 치면 나오죠. 자 이런 식입니다. 보세요. 2012년부터 더 전으로 가야 되네요. 자 1997년부터 봅시다. 1997년 고점이 2024년에도 고점입니다. 30년가량. 변한 게 없네요. 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신일전자는 계절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파세코는 사계절성을 벗어나서 실적에 반영이 되니까 이렇게 부각이 된 겁니다. 부상이 된 거예요. 결국은 상품을 다양화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 테마주에서 실적 성장주로 그렇죠, 변신하면 그렇죠. 신일전자에서 파세코로 갈 수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는 것이 어렵죠. 그러면.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위닉스도 볼까요? 예. 위닉스도 그렇게 변신하려고 하다가 제자리로 간 케이스입니다. 지금. 위닉스는 상품이 비교적 다양한 데인데. 위닉스는 원래 처음에 뜬 게 뽀송 제습기로 뜬 예, 거예요. 제습기로 해서. 조인성 씨의.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 선풍기 한 대만 놓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예. 선풍기, 에어컨, 서큘레이터, 제습기 무슨 한 공간에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공기청정기. 네네네. 근데 위닉스는 제습기가 먼저 이걸 뚫었더니 LG전자, 삼성전자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어갖고 레드오션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위닉스가 밀려버렸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이제 한계가 있죠. 네, 그런데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신 아이템을 또 뚫어냈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네. 만들어내는군요. 그래서 유일하게 테마주에서 지금 실적 성장주로 아직 네. 살아남은 건 파세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폭염이 되면 결국은 이제 뜨끈하게 몸보신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육개주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육개주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 전에 짧게 SPG를 볼 필요가 있는데 SPG요? 이 회사는 뭐죠? SPG가 언제 제일 부각이 됐나요? 바로 전에 2차원자랑 로봇 뜰 때 로봇주 난리 났잖아요. 레인보우 네네네. 로보틱스부터 뉴로메카까지. 네,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관절. 로봇이 빠르기만 하면 안 되고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속도를 늦추면서 예.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예. SPG, SBB테크가 급속히 떴죠. 근데 SPG의 원래 캐시카우는 뭐였느냐? 선풍기 에어컨에 들어가는 모터. 혹은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물 지금 가는 거 있죠. 예, 예, 뭐 예. 생선 뼈까지 갈아준다 홍보하는 거. 예, 예, 거기에 예. 들어가는 모터. 그 강력한 모터의 힘. 이 모터 회사군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뭐 DC 모터, LC 모터 그리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인버터. 인버터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냉방비가 아껴지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예. 어쨌든 SPG는 원래 그게 주력이었는데 로봇발 테마에 섞이면서 감속기 회사로 엄청나게 급등했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빛을 봐버렸어요. 원래 지금 SPG가 후속으로 가서 후속을 노릴 법한데 지금 로봇 테마주로 먼저 가버려가지고 SPG는 힘을 못 쓰는 것 같고요. 월봉에서 20개월 선도 깨졌습니다. 2020년에 처음 올라와서 4년 만에 20개월 선이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6개주로 넘어가면 6개주는 아직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뭐 테마주를 꼭 이걸 해가지고 막 여기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테마주 또 이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네. 우리가 굳이 투자를 안 하더라도 태마주의 움직이는 습성을 여기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계절적 사이클 같은 그렇죠. 걸 볼 아까 필요가 얘기했듯이 있다. 이게 어디든 적용이 돼요. 뭐 먼 미래에 어떤 테마가 또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1등주가 먼저 가고 후 주변주로 넓혀가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할인, 마니커, 체리브로, 동우팜 테이블 이런 것들이 닭고기를 팔거나 아니면 닭을 농장에서 키울 때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들. 그래서 우리가 뭐 초복, 중복, 말복이 있는데 요 시기를 기점으로 좀 일수가 다가올수록 이게 움직이기도 하죠. 네, 네, 네. 근데 지금 오늘은 움직임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이거죠. 빙가류는 먼저 갔고 네. 빙가류주가 빙그레랑 롯데웰푸드가 거기서 매기가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파세코, 신일전자, 위닉스로 옮겨 타 있습니다. 선풍기 서큘레이터주로.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모터를 만드는 SPG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SPG는 먼저 로봇 감속기로 가버려서 에너지가 소진된 상황이다. 예. 그 뒤로 갈 것을 생각해 보면 닭 혹은 오리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정다운 같은 네, 업체는 오리도 될 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오리백숙을 드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정다운은 막 정치 테마주로 엮였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뭘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지금 닭 관련주가 나오고 있죠. 네. 육개 관련주가 다음번에 갈 법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폭염 관련해서는 에어컨하고 서큘레이터 관련주들이 현재는 제일 강하고 이게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여부를 봤을 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육개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근데 이게 어쨌든 짧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짧게 이게- 한마디만 더 말씀 여쭤보면. 그렇죠. 아까 기술적만 얘기했는데 신일전자나 이런 것들 재무제표를 보면은 늘어나질 않고 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제자리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1,900억, 2,000억 수준에서 똑같고요. 네. 영업이익도 96억에서 28억, 20억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그냥 사실은 단순 지금 테마 말고는 실적이 받침이 되지 맞습니다. 않으면은 그때 그냥 계절성으로 오르고 말기 때문에 정말 그냥 예. 5% 정도? 5%, 1% 정도 내가 너무 이 주식시장이 정말 지루하고 지금 안 좋잖아요. 너무 네. 손이 근질근질거리고 나는 시간이 많아서 하루 종일 할 게 없다. 그럴 때 조금 접근해서 예. 1%로 한 50%의 그 어떤 영향을 끼치는 네. 로또를 노려보시는 알겠습니다. 그런 류에서 볼만하다. 근데 오늘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걸 봤네요. 제품을 어떻게 다양화하느냐가 어떤 계절적 테마주로 끝나느냐 아니면 정말 실적 성장주 이런 식으로 되느냐 변신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되게 오늘 재미있는 사례를 직접 신 소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소장님 또 내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장 이렇게 밀리는 때 이분과 함께하면 마음이 참 든든하더라고요. 오늘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환 이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원래 이제 6월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6월 시장을 먼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 우리 장 왜 이래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증시 원래 좀 약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은 했겠지만
한국 시장에 이제 증시를 이끌 만한 그 주도주가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하고 예. 아니면 이제 바이오라든가 아니 바이오에서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화장품 회사들 네. 뭐 전력기기 이쪽인데 그 보면 하이닉스 빼고는 이렇게 시총들이 아주 큰 편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좀 엔비디아가 충격을 받다 보니까 지금 급나가잖아요. 네. 요게 일단 영향을 주고 있고 기존에 또 강했던 이 주도주들 시총이 작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을 그렇게 주는 편은 아닌데 이들도 그렇게 지금 최근에 탄력들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고 특히 오늘 또 코스닥이 약한 건 2차 전지가 좀 분위기가 썩 지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워낙 뭐 그전부터 안 좋았지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 또 신차 판매 기대감들도 좀 녹아 있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또 매물들이 좀 계속 출회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무엇보다 이제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엔비디아 관심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랑 반비례하는 게 그 코스닥 거래대금 같아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급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로 많이들 떠나신 것도 있지만 코스닥에 대한 관심들이 떨어졌고 또 이게 금투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되면 내년에 어쨌든 예정상으로는 금투세 시행되는 거잖아요. 예정대로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시행되면 굳이 한국 증시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또 고민들도 하시는데 엔비디아는 또 강하고 하니까 아마 또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좀 그쪽으로 또 교체하려는 수요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한국 증시는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좀 약간 상승이 좀 제한된 가운데 어쨌든 여러 가지 국내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겹치면서 한국 시장은 여전히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매우 답답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금투세요. 어떻게 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세요? 아니, 그 저는 이제 업계에서는 네. 일단 보통 지금 금투세가 이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이제 국민의힘이나 여당 쪽에서는 계속 좀 이제 폐지 쪽으로 좀 가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좀 뭔가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사님 업계에서 좀 들으시는 그런 얘기들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한 가을경에는 뭔가 좀 결론 나지 않을까. 가을경에, 그러니까 예. 지금 바로 결론 나기보다는 근데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의원들마다 또 생각이 좀 약간씩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지금 아직 한국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유예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이 벌써 떠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치권이 모를 리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금투세가 이게 그 어쨌든 이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찾아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각종 세금들이 또 붙게 되는 그런 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공론화는 분명히 하반기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청원도 5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좀 하반기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 한 3분기부터는 좀 뭔가 본격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바꿔 얘기하면 3분기까지는 그거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더 이어질 것 같아서 네.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요.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준 쪽 발언들 우리가 좀 주목을 늘 하잖아요. 그런데 한 얼마 전에 카시카리 총재가 연준 인플레 목표 2% 달성까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9월에 금리 인하 좀 선 긋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카시카리 총재가 원래 좀 매파 성향이고 그렇죠. 여전히 뭐 사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보고 괜찮으면 인하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봤을 땐 지금 데이터 뭐 최근에 좀 그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데이터가 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뭐 한 달 가지고는 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전히 좀 지켜보자 이런 좀 내용이고 또 비둘기파인 쿠글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이 정도 데이터는 가능할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좀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물가나 고용이 안정화되면 금리 인하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도 조금씩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서비스 물가가 많이 안정감을 찾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자동차 보험료도 좀 꺾이고 있고 또 미국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올 여름에 뭐 네. 외식이나 휴가, 여행 이거 좀 지출 줄이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비스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제 물가가 뭐 하반기엔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만 뭐 튀지 않는다면 이 분위기면 저는 9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높고 물론 아직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는 편인데 근데 이제 패드 와치를 좀 보면 7월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쪽이 조금씩은 또 늘고 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뭐 진짜 물가만 확 낮으면 7월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건 아직은 소수지만 기존에 아예 없었던 7월 인하까지도 좀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카시카리 총재의 발언보다 결국엔 지표가 모든 걸 결정하는데 근데 그 지표를 보면 인하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 카시카리의 발언보다는 뭐 물가 지표의 이런 추이라든지 큰 금리 인하 관련 큰 기류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네.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조기 금리 인하 이런 얘기 또 솔솔 나오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창용 총재도 되게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그 미국의 그 경제 지표 딱 이제 보고 나서 정부 쪽에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금리 인하 좀 발언 지금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고 여당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하는 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뭐 여전히 비슷한 의견입니다. 뭐 데이터 보고 판단해야 된다. 예,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똑같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 사실 이제 9월에 FMC가 있고 우리는 8월에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9월경에 만약에 금리 인하하는 게 거의 좀 확실시 된다면 아마 8월에 우리나라가 먼저 인하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또 먼저 했거든요, 한국이. 그래서 무조건 뭐 미국 연준이 하는 거 보고 더 늦게 하겠다 이거보다도 또 이창용 총재의 특성상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의 이런 발언도 영향을 뭐 물론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지만 하는가 물론 이게 독립돼 있지만 우리 국민들 중에 무조건 100% 다 독립돼 있다고 보는 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그런 이제 약간의 입김도 있었고 근데 물가만 이렇게 좀 안정화되면 우리 한국은 이미 좀 물가 많이 안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본다면 지금 분위기상으로 저도 원래 10월에 아마 하는 금리 인하 할 걸로 좀 봤는데 네.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 보면 아마 8월에 금리 인하 좀 할 가능성도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한은의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엔비디아 말씀을 좀 해주셔서요. 최근 미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엔비디아가 뭐 분할 이후에 좀 변동성 당연히 커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은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주변에 가진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S&P 500 지수 이렇게 상승폭의 3분의 1을 그 엔비디아가 혼자 차지했으니까 너무 쏠린 거예요. 너무 좀 쏠림 현상이 좀 심했고 그 거래 대금도 많이 나오고 또 분할까지 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아졌죠. 근데 지금 뭐 펀더멘탈이 워낙 좋고 그 실적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언제든지 이 랠리라는 거는 휴식기를 또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도 사실 올해 3월까지 보면 또 휴식기를 좀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죠.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게 오히려 버블을 더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어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 뭔가 이벤트들이 없어요. 사실 뭐 더 올라갈 만한 이벤트 거리들이 좀 나올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 부담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조정 가능성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조정이라는 게 단지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 때문에 빠지는 거하고 펀더멘탈이 좀 뭔가 이상해져서 빠지는 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근데 펀더멘탈 문제는 아직까지는 나온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일단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닥보다 다우가 좀 강했어요. 네, 그 얘기는 그렇죠. 이제 미국도 쏠림이 조금 이제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약간 주변주 쪽으로 분산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기술주 쏠림 현상은 저는 조금은 이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은 좀 완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려고 해요. 그 TSMC에서 새로운 칩 패키징 방법을 뭐 고민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요게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웨이퍼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웨이퍼가 동그라니까 이 웨이퍼가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네. 이쪽 부분을 사실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모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네모난 거는 네모나게 이렇게 모든 걸 잘랐을 때 빈 공간 없이 다 잘라지는데 그 안에 동그란 게 들어가면 그 네모난 거에 네. 약간 비어 있는 부분을 사실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얘기가 갑자기 왜 왔냐면 이게 F5 PLP 공정이라고 하는데 삼성이 이미 그 갤럭시 워치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원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을 쓰게 되면 면적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 이걸 FOPLP라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공법을 이미 삼성은 제가 알기로는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이랑 네페스. 네, 네페스가 맞아요. 기술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그 TSMC는 이 공법을 그동안 도입을 안 했는데,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얘기가 나왔냐면 그 AI 가속기가 점점 사이즈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한 번씩 가져와서 보여주잖아요. 가면 갈수록 사이즈가 커집니다. 근데 이 큰 거를 만들려면 웨이퍼가 당연히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웨이퍼 크기를 더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엔 FOPLP 이 공법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걸 좀 이렇게 그 생산해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TSMC가 이 공법을 적용한 건 아니고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보니까 이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데 이 대안으로 요거 이미 근데 또 삼성전자 그걸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데 근데 이 방법을 만약에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되게 좋을 수 있죠. 이미 우리 한국은 이걸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다만 TSMC가 이걸 언제 도입할지 또 실제로 이걸 도입하는 기술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된 게 지금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는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 원형에서 이제 직사각형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게 이 기술력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일까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비용도 그러면 좀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네, 수도 어느 정도 있을 시간을 것 같고. 소요되는데 다만 이제 TSMC가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술이 사실은 이게 대중화가 안 돼가지고 사실 관련 기업들 되게 주가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TSMC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나라 밸류체인에도 어쨌든 좀 그 약간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 부분 보면 반도체가 뭐 당연히 하는 역할 좋았고요. 뭐 6월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요 기조는 아무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수출이 계속 좋을 건 맞는데 이제 성장률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6월 1일에서 20일까지 데이터 보니까 50.2% 증가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조금씩 개선된 걸 보면 약간의 이제 기저가 또 높거든요. 하반기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성장률 자체는 좀 둔화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플러스 성장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미국이나 해외 쪽의 그 IB들도 지금 글로벌 AI 관련된 반도체 투자가 좀 계속 되기 때문에 수요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HSB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우리 그 코로나 때 그 각 가정에서 노트북이나 가전제품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 교체 수요가 이제 조만간 도래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반도체 수요에 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교체 수요 돌아오면 당연히 PC 쪽에서 좀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한 가지 변수가 금리 인하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보통 또 소비 수요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낙관적인 전망들은 높은데 다만 조금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 모멘텀 자체 그 50% 이상의 성장률은 어쨌든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 그 부분은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정도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나온 뭐 수출 관련 지표가 있어서 올해 수출 9.1% 성장 전망되는데 사상 최대 정도 수준이고 반도체를 또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뭐 AI 산업 급성장이라든지 중국 쪽 제품 수요 증가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수출 한 31%더 늘어날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전해드리겠고 자.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도 발표가 되고요. 이 와중에 지금 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약세권이면 또 SK하이닉스가 더 두드러져요, 하락폭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이사님? 일단 이제 하반기에 하이닉스한테는 좋은 건 아닌 게 이제 그 마이크론하고 삼성이 엔비디아 납품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마이크론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납품하냐에 좀 문제인데, 근데 마이크론의 단점은 생산 능력이 좀 상당히 부족해요. 예. 삼성과 하이닉스에 비해서. 그래서 많이 좀 납품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독점을 하다가
한 기업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됐죠. 엔비디아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마이크론의 물량만 받아가지고는 지금 HBM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나올 AI 가속기에는 HBM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용량도 더 커지는데 그러면 하이닉스만 가지고는 사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젠슨항 CEO 입장에서도 마이크론이든 삼성이 들어와줘야 돼요.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마이크론은 용량이 부족하고 지금 이제 생산 능력이 삼성전자는 아직 통과가 안 됐고 그러니까 아마 젠슨항도 되게 좀 답답해 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런 두 기업이 어쨌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약간의 점유율은 물론 유지는 하겠죠 어느 정도 그렇지만 좀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그 뭐 리스크는 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좀 쉬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이 상반기에 엔비디아랑 거의 동행을 했기 때문에 같이 빠지면 좀 같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로 본다면 하이닉스는 조금 저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기대가 사실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하반기에 만약에 그 엔비디아 쪽으로 지금 공급 지금 테스트 중이니까 예. 그것만 잘 좀 통과가 된다면 없었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또 양사 주가가 좀 약간의 역전될 가능성도 좀 일부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상황에서 좀 본다면 뭐 마이크론 얘기하다가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왔지만 삼성전자가 조금은 하반기를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그림이 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단기 조정의 가능성, 삼성전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위를 바라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원전 수주 관련해서 또 기대할 부분이 생길까 이런 시점이에요. 이게 원전이 참 어려운 게 저는 방향성은 분명히 원전한테 되게 유리하거든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많은 국가에서 탈원전보다는 친원전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체코, 동유럽도 지금 원전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프랑스하고 한수원, 우리 한국의 한수원하고 이제 2파전이 좀 펼쳐지게 됐고 이미 결과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체코 전력공사가 언급을 했는데 네. 다만 아직 체코 정부에서는 지금 7월 중에 이제 누가 될지는 그 발표는 하는 건 지금 남겨 있는데 가격은 좀 한국이 좀 유리하지 않나 뭐 이렇게 판단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번에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 러시아, 미국도 다 같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한국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이게 되면 지금 동유럽 쪽을 다 뚫을 수가 있다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다만 누가 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좀 그거는 7월 중순에 발표 결과는 좀 지켜보시고 다만 분명한 건 방향성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친원전 이 분위기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또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빌 게이츠가 계속 이제 SMR 예. 소형 모듈 원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저는 좀 가질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것들 좀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게 근데 투자로 연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왜냐면 원전 건설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만약에 이 체코 두코바니도 지금 발표하잖아요. 건설은 언제 하냐면 29년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멘텀이 또 한 번 이게 나오고 나서 숫자로 반영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정말 원전주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복합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쪽하고 아니면은 이제 차라리 그 이 원전을 설계하거나 원전 설계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 발주하기 전부터 미리 좀 매출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기업들이 있죠. 기존의 사업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을 좀 선택하는 게 저는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관련된 대표 기업으로는 이제 복합 기업으로는 BHI 같은 기업들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건설하는 삼성물산 그리고 설계하는 기업이 한전기술이 있고요. 유지 보수하는 기업이 이제 한전 KPS 이런 기업들은 좀 안정적으로 숫자도 내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전 이슈 투자 전략에 또 어떻게 풀어보면 되는지까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그다음에 이슈, 그다음에 공략주까지 살펴보는 마켓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님 전화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분위기는 좀 뭔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열기를 약간 식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시장을 이끌어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미국의 나스닥 100 기술주들이 시세가 나오게 되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뭐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라든지 뭐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 업종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동되어서 조금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간밤에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테크주들, 미국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매물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약간의 열기가 식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뭐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이제 가장 뭐 핵심적이라고 하면 2,800포인트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2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이제의 매수세들도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뭐 주가를 올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약간 열기가 식고 있는 관점, 그리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수급이라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2,800포인트까지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들이 이탈했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조금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증시를 조금 그동안 증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요. 엔비디아도 그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이런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을 때 미국 시장에서 이제 시세 주가 반등이 일어나고 국내 시장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끼쳐지는 이제 모습들을 보아왔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열기를 식히는 과정에 있는 중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 실적에서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다. 마이크론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열기가 일시적으로 식고 반등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다, 반대의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다소간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겠다라고 이제 양쪽을 다 열어놓고 지금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요. 결국은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멘텀들이 약간 주춤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현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과연 어디에다가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앞으로 지금 상황이 좀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조금 믿어야 되는 것은 이제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현재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섹터라고 하면요. 뭐 식품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조선 관련주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안쪽에서 말 그대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믿을 구석이 있는 이 업종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 조정에 의해서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이제 최선의 방어 전략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장님이 좀 주목해볼 만한 섹터로 말씀을 준비를 하신 게 음식료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음식료라고 부르기보다 보통 K푸드라고 좀 부르고 있죠. 뭐 K푸드, K가 붙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이제 이런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전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음식료 관련주들은 경기 방어주로 저희가 많이들 불렀었고요. 결국 이제 경기 방어주라는 표현 자체가 표현하기에 따라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K푸드 관련주들이 내수 위주의 사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수출을 위주로 이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수출을 위주로 접근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작은 규모
규모의 시장에서 더 넓은 규모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더 넓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말은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특징주로 삼양식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라면 회사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불닭볶음면 관련주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았고 최근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이제 수출이 호조가 나오고 있고요. 뭐 한국산 매운맛이죠. 이 한국산 매운맛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먹어보기 위해서 구매가 이어지게 되면서 수출이 호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결국 수출 호조가 나온다는 것은 삼양식품이 앞으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저희가 이 K푸드 초반만 하더라도 이것이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테마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인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양식품이 상승이 조금 가파르다 싶어서 조금 접근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께 제시해드릴 종목이 S&D입니다. S&D는 이제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거든요. 결국은 불닭볶음면이 많이 판매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소스도 같이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S&D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이 연동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삼양식품이 대장주니까 주가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른다라고 하면 S&D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보다는 다소 완만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이제 쫓아간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삼양식품 대장주가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신다라면 S&D 지금 S&D에 접근하는 거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 살짝 나온 이후에 오늘 이제 주가가 전체적인 지수가 악화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기 구간에 진입하기에는 뭐 이 두 종목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음식료 최근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오늘 뭐 월요일이긴 합니다만 조금 조정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또 근데 보면 아까 삼양식품이나 S&D 그 주가 흐름도 보시면 최근 3개월 뭐 6개월 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쉬어가는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차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는 시클리컬한 그런 어떤 뭐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보다는 이제 일종의 수출형 성장주로 이제 변신을 하고 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체질 개선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음식료 업종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 차장님 공략주는 대장주로 할 수 있는 삼양식품, 그다음에 삼양식품의 이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제공하는 S&D 두 종목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코스피는 2,760선 초반까지 밀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커졌죠, 좀. 예. 코스닥도 1%대 낙폭을 유지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모습이 사실 녹록지는 않고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시간 동안 저희가 챙겨드린 전략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